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의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나올 YTN 리얼미터의 2030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저희 시간대에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녹취를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꽤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걸까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질문이 이제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답변 내용은 대체로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 이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어찌됐건 오늘 이야기 중에 핵심은 선대위 해체, 그리고 이제 선대본부 위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대선 조직을 대폭 이제 소략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정예로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의 갈등 상황은 지금 또 다시 또 표출이 돼서 이게 또 향후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원고 이런 게 사전에 기자들한테 좀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생중계를 보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좀 적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대목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놓고 보면 결별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바꿨다.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된 표현을 했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묘한 뒷맛, 불씨를 남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선대위가 재편이 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별사라면 이별사인데, 아까 나왔듯이 이제 그 쿠데타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조언 구할 건 계속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도 좀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좀 들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꽤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후보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친위 구데타를 한 격이에요. 그런데 이 후보자 본인은 이걸 역모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논란도 많았었고, 그런데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모셨던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마는 그런 형국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런 거고, 이게 과연 바른 길인지 아마 김 전 위원장은 굉장히 회의감을 더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핵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친위 구데타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가기 어렵다. 현재 그 지지율 하락 국면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건데, 그 결단을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 그런 행보에 대해서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월 3일 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뭐 일방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선대위 해체 수순의 발표를 했고 동시에 같은 시각대 공식 일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또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권위와 리더십에 상처를 준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또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가 좀 중심이 되고 후보를 좀 백업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연기를 하라. 저는 그 말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선대위의 주문대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정치 경험,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직접 좀 핸들링하고 나서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후보나 후보 주변에서는 그래서 후보의 권위 침해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정하고 나오고 그 연장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의 이 사단까지 좀 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래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보면 사실상 관계가 뭐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뭐 이제 본인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굳이 뭐 내가 이 대선판에 끼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지금 뭐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윤핵관이 정리되지 않은 국면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옆에 조언을 해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뭐 모양새는 이렇게 갖췄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 조직도 소규모로 꾸려서 간다는 얘기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 이른바 윤핵관들도 선대위 직함을 다 내려놓고는 있는데 뭐 선거 혼자 절대 치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 본부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도 이제 이미 그 권영세 의원으로 이제 그 선대 본부장을 이제 정했던데, 뭐 가는 기조는 결국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핵관끼리 하다가 잘 안 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온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윤핵관들이 불편해한 나머지 또 심지어 자기네들을 정리하려고까지 하니까 이대로 앉아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윤 후보를 상당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 후보로 하여금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한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져 갈지도 대략 예상이 되는데, 윤핵관 초기의 그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역시 이제 이 후보자 리스크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이제 모색을 했고 뭐 아바타 발언까지 한 거는 후보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후보자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후보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긴박한 그런 어떤 그 절박감 때문에 그 얘기를 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 윤핵관들, 더군다나 이제 그 후보 눈치만 보는 사람들 주변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의문점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또 의식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 권성동 의원 그리고 뭐 윤한홍 의원 이렇게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당직과 선대위 직책에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이제 윤핵관이 특정 이름의 어떤 물질 명사가 아니라 밀실, 측근 정치했던 고유 명사, 대명사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렸어. 이게 이제 과거 십상시가 과거 역사 속에 나오는 10명이 그게 아니라 측근 정치했던 대명사로 된 것처럼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무조건 그만큼 또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만큼 있느냐인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 방식이 도로 한 달 전으로도 돌아간 것 같다. 그랬을 때 김종인 위원장을 왜 삼고초려 끝에 모셨냐? 근데
지형으로는 중도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좀 중심을 잡아달라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중도 공략은 누가 할 것이며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중심이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단지선과 중구난방을 구분한 것은 사람의 명수가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그 대의에 동의하고 얼마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가에 달려있지 명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줄인다고 달라질까? 이것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지켜볼. 지금 이제 총론과 방향의 문제였지. 이제는 강론과 이제는 또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날 텐데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볼 문제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그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사실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제 소관 밖의 일이라는 취지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들려지는 바로는 뭐 중진 의원들과 또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윤핵관들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빨리 제거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사퇴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를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치웠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맹렬하게 사퇴론을 제기를 할 텐데 그 방향성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들끼리 해서 그러면 잘했느냐? 잘 못했거든요.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고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윤핵관들 중심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 하락 국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상태에서 변화 없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지금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후보도 뭐 경선 통과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를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뜻대로 만약에 그렇게 갔더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굉장히 협조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낮아져서 그 부분도 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그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그 화해를 시도를 해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뺄셈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서로 헤어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이런 사퇴 압박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공적으로 선대위는 이런 방향 개편돼야 된다 정도면은 당연히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무슨 뭐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분들?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제가 또 그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목소리 톤이라고 하나요? 목소리 그런 그 톤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분을 좀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어찌됐건 선대위 조직 대폭 개편하자는 것을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원위치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윤핵관이 다시 발호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이제 당 대표로서 너무 좀 처신이 가벼운 거 아니냐, 또 당 내부적으로 해야 될 얘기까지 너무 당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앞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발언 수위는 좀 조절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연 흔쾌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활동을 과연 하겠는가?
그거는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이준석 대표 행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이런 지지율 하락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후보 본인의 요인도 있을 테고요. 주변의 요인도 있을 테지만 또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선거 시기에 당 대표의 역할은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디자이너이자 어떻게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프로모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디자이너 역할도 프로모터 역할도 또 그 군수사령부로서 이렇게 백업 역할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내용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 저하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 지표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형사 사건을 보면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네.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응징력 저하, 보수층에서 이탈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주 보면은 2주 사이에 보수층에서는 8.1%포인트가 빠졌고 중도층에서는 6.1%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즉 최근의 하락은 중도층이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하락이 전체 낙폭을 키웠다. 그 원인은 이제 선대위 구성을 그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내용이고 그 갈등과 내용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영향력,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표 역량인데 지금 그것을 갈등을 어찌 보면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지층 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고 있고 의총이라든지 뭐 원로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역할, 영향력도 최근 지지율 하락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위원님께서 각종 지표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오늘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실무형 선대 본부를 꾸리겠다는 게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 인선안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선대 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대 본부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실무 위주로 이제 가겠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리고 좀 이제 본인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30 세대가 선대 본부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선대 본부장은 좀 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구태의연한 친박계 게다가 그런 인물을 지금 이제 선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2030 세대가 상당히 좀 뜨악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참신한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는 뭐 좀 기성 정치인 중에도 MZ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을 놔두고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다가 권영세 의원도 솔직히 윤핵관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여전히 윤핵관 중심으로 난 가겠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격이어서 MZ세대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는가? 좀 상당히 좀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대위 기존 선대위가 전부 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정 경험도 많고 안정적인 그 인사가 선거대책본부라는 중책을 맡고 그 아래에서 실무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좀 더 안정과 효율을 같이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YTN과 리얼미터가 2030 대상을 좀 특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보통 이게 저희들이 전국 단위 조사에서 이렇게 특정 연령대라든지 지역을 따로 떼놓고 해석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도 그 좀 경계에 좀 주의를 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네, 잠시만요. 그래픽을 좀 다른 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2030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된 그래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번 선거가 4050 대 6070의 대결이라는 것은 뭐 비밀 아닌 비밀, 공식 아닌 공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2030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 또 그들은 이번 투표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 측면을 좀 그 측면에서 그리고 20과 30은 과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남녀 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거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다음 그래픽 대선 후보 지지도 이것도 지금 동아일보와 리서치 관련된 그래픽인데요. 일단 2030 세대와 한정해서 좀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결과 나온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네, 지금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그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서 누굴 찍을 것인지를 물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20대, 30대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좀 읽어주시고, 그래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33.4%인데 이것은 전 국민 조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리얼미터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근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조사 모드라든지 기간도 비슷한데 전체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전체 조사 대비 조금 낮게 나타나고 심상정 후보는 전체 평균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보수층에서의 응집력 이탈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20대에서의 이탈이 전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를 보자면 지난 한 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에서는 34.6에서 28.0으로 6%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수치인데 2030 전체 흐름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공정의 가치,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좀 불거졌던 공정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혹은 느껴왔던 부당함에 맞서는 당당함이라든지 법치 이런 자산에 대해서 그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있었던 기대감이 최근의 행보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기서 이제 급속한 이탈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하방 압력을 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흐름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로 또 일부 이제 미결정적으로 대폭적으로 옮겨지면서 저렇게 2030 층 내에서는 1강 2중의 좀 흐름을 좀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인 여론조사 2030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래픽 중에서 그 2030 지지도 그래픽을 준비되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2030만 대상을 놓고 봤을 때 19.1%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핵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세대, 2030 세대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이제 왜 이렇게 빚어졌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Z 세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로 일부 가고, 그리고 이제 부동층화가 일부 된 것 같고, 또 심지어 제가 보고 온 데는 일부는 그냥 이재명 후보 그냥 지지로 돌아선 층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국면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뭐 그 사이에 그럼 굉장히 뭔가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고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건 반사적 이익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점도 의식이 돼서 이번 대선 국면이 의외로 이제 박빙승부가 되고 그 박빙승부 국면에서 MZ세대의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떠나간 MZ세대를 다시 붙잡자. 그래서 선대 본부에도 MZ세대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요 방향을 이제 잡은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는 뭐 크게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 방향성이 성공을 하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대중요법으로 접근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MZ세대가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도 썩 내켜하지 않았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청년 공약을 내놓긴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대중요법이라는 거죠.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뭐 호주머니 얼마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의 자금 지원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해법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불만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불거지고 하니까 실망해서 이제 떠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MZ세대는 그동안의 투표 성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제가 보기엔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표심입니다. 뭐 이념적인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이게 참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해법이다 라고 느낄 만한 뭔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이제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는 2030 세대 그만큼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잖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그래픽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투표 후보를 바꿀 수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준비되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투표 후보 바꿀 수도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지지 후보를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변경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 41.4%에 육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2030의 유동성이 대선 전체에 있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네. 또 상징하는 지표고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4050, 6070은 지지할 후보가 있다라는 응답은 매우 높아요. 80%를 넘는 수치도 보이고 거꾸로 교차의안 같은 경우는 단단히 숫자도 보인다. 저기 이제 4050과 6070은 이미 지지 후보이 이제 변동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2030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즉 이제 지금은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번 대선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 정도의 근접하는 이 수치를 어떻게 일가될 것인가는 성격 규정과 함께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지켜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성격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했던 분석이 돌파해서 자력으로 획득한 지지율이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렇다지만 관심이 주목이 높아지면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MZ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라든지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반향이 일으키지 않다면 자칫 지지율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아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2030 여론 추이를 봤는데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인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해서 현안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좀 바로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정식 공약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 건보 재정에 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죠. 이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세히 지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열흘 사이에도 이제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지지율이고 정말 민심이란 하늘의 뜻처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실천적이고 좀 더 많은 실적으로 증명할 거리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드리겠지만 언제나처럼 겸허하게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의 이 결론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또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상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지역사 질문도 좀 네, 지금 지역은 네, 죄송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말씀하신 25조에서 30조 내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을 25조 30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한 규모는 한 1인당 100만 원 정도 어떠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제쯤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에 대한 규모는 추정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국가 재정 역량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또 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매우 시급하다, 긴박하다, 그리고 대규모로 또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또 한 번에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력을 봐가면서 급한 곳에 피해가 큰 곳에 우선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좀 폭넓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과 또 정부, 또 야당의 협의에 맡기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는 복구하고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오셨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의 행보는 선거 이후까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또 호남의 구체적인 공약이 이재명 표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좀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만 한다더니 두 개 하셨어요. 이어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합정부, 실용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 발전을 기하는 것이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결론을, 효과를 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를 써야 하고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거는 선거 국면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연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른으로 잘 모시고 함께 할 겁니다. 광주 전남에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재난지원금과 관련을 해서 뭐 국가 재정 여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또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도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도 건보료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결국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정책 행보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탈모 관련 발언 때문에 뭐 이재명은 심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최근 전략을 보면 그야말로 심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빅 이슈를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확 민심을 전환시키기보다는 한 점 한 점씩 포인트를 따가는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효하게 지금 잘 그 전략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발언한 내용을 이제 다 들으셨지만
그냥 확 하겠다 이렇게 내지르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와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지금 바뀐 거를 이제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율 상승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부자 몸조심에 나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이런 말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좀 치렀던 바가 있고 지지율을 좀 까먹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대책본부 전면 쇄신을 해서 이른바 새 출발하는 국민의힘 여론의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게 반영이 될까요? 이제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셜 이어 이제 선거가 있는 대선의 해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불과 일주일 사이지만 네.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보다 더 예민하게 보다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취득을 할 것이고 평가 기준이 한층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 위기 징후를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선대위 전면 쇄신안도 단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정조법이라든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지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후보의 어떤 의미 있는 레이스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고 그만큼 잠복해 있는 여러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표면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돼버렸는데 이제 구정을 1월 말 2월 초를 전후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날 것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선대위는 쇄신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와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에 대한 느낌표를 주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정권 교체 여론도 50을 넘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 불씨를 계속적으로 지피고 살려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낼 핵심적인 모멘텀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39, 40선에서 꾸준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지표들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론이가 할 수 있는 40 초반이 또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40선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대세론을 조기 점화하면서 조기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에 좀 후보 지지율을 어떻게든 살을 붙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